모든 부대원들이 경악했어요. 사단장님이 무릎을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하사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새벽 5시 반 강원도 산골 깊숙한 육군 제7사단 사령부의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은 언제나 사단장실이었어요. 이태준 중장의 하루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됩니다. 58배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군복 차림새는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장군의 모습이죠. 사단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부관 대위가 서류를 들고 들어서자 이태준은 이미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30년 군생활, 그 어떤 구설수 하나 없이 승진을 거듭해온 그의 별명은 무결점 신하였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전역하거나 불명예 제대할 때도 오직 이태준만은 깨끗한 기록을 유지하며 별을 달았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남자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매일 밤 관사로 돌아가면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곤 했습니다. 벌써 수백 번은 읽었을 그 편지를 읽고 또 읽다가 결국엔 성냥불에 태워버리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편지는 다음 날이면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민수 하사가 또 사고를 쳤습니까? 이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정민수 29살의 이 하사는 그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골칫덩어리였죠. 고아원에서 자란 거친 성격의 상급자에 대한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놈이었어요. 다른 간부들에게는 그럭저럭 복종하면서도 유독 이태준에게만은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내무반 검열 때 또 대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놈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시면 더 정확한 검열이 될 거라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이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 하사 인사기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업무를 마친 이태준은 관사로 향했어요. 넓은 관사에 혼자 사는 그의 저녁 식사는 늘 간단했습니다. 라면 하나, 김치 몇 점이 전부였죠. 가족도 없고 친구라 할 만한 사람도 없는 고독한 장군의 일상이었어요. 밤 11시 이태준은 또다시 그 편지를 꺼냈어요. 아빠, 왜 나를 버렸어요? 왜 혼자 죽게 내버려뒀어요? 편지 내용은 늘 똑같았어요. 하지만 읽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먹먹해졌죠. 성냥을 켜고 편지 끝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정민수 하사가 또 뭔 일입니까? 부대 기록 보관소에서 밤늦게 뭔가를 뒤지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30년 전 기록들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지고 성냥불이 카펫을 태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벽을 응시했어요. 30년 전 기록을? 네, 1995년 부대 관련 자료들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이태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소대장 시절, 빗속에서 울려 퍼진 총성,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한 병사의 모습이요. 정일구. 작은 중얼거림이 적막한 관사에 울려 퍼졌어요. 이태준은 뒤늦게 타오르는 카펫을 발견하고 급히 물을 뿌렸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수는 영창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바로 그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영창에서 나온 정민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부대 기록 보관소였어요. 어젯밤 걸리기 전까지
그가 찾던 건 바로 아버지 정일구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었죠. 29해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의문. 왜 아버지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정일구 이병. 1995년 3월 15일. 찾았다. 낡은 파일 속에서 드디어 그 기록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본 순간 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훈련 중 총기 오발사고로 인한 사망. 담당 소대장 이태준 중위. 오발사고라고? 말도 안 돼. 정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원장 할머니는 분명히 말했었죠. 너희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단다. 누군가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말이야. 더 충격적인 건 담당 소대장의 이름이었어요. 이태준, 바로 지금의 사단장 말이에요. 정민수의 뇌리에 번개가 스쳤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자신만 보면 그렇게 불편해했던 거구나. 하사님, 또 여기서 뭐 하십니까?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정민수는 황급히 서류를 숨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당직 상사가 그의 어깨 너머로 파일을 힐끗 보고 말았거든요. 30년 전 기록이네요. 이런 건 왜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군사학 연구 때문에요. 거짓말이었지만 정민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직 상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죠. 그날 밤 정민수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1995년 부대, 정일구 이병, 총기 사고.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군 기밀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은폐되어 있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정민수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그에게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정민수는 부대 내에서 가장 정보통인 김병장을 찾아갔어요. 20년 차 직업군인인 김병장은 부대의 모든 소문과 비밀을 꿰고 있는 인물이었죠. 병장님, 사단장님에 대해 뭔가 아시는 거 없나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김병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말이야. 사단장님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긴 해. 젊을 때 부하 하나를 잘못 처리했다는. 무슨 소리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옛날에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뭔가 덮었다는 얘기가 있어. 하지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정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소문이 있었던 거죠. 혹시 그때 죽은 병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건 몰라.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날부터 정민수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휴가를 내고 전국 각지의 퇴역 군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인터넷 커뮤니티, 전우회, 심지어 술집까지. 1995년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대전에 사는 퇴역 중령 김대호, 바로 당시 그 부대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김대호 중령님이시죠? 저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정민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혹시 정일구 이병을 기억하시나요? 김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죠. 정일구, 그 불쌍한 친구 말이구나. 설마 너가. 네, 그 사람 아들입니다. 김대호의 눈에 놀라움과 동정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날 진짜 억울하게 죽었어. 총도 제대로 안 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태준 중위가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너희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지. 그 애는 그냥 희생양이었어.
그 순간 정민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를 잡은 거였죠. 중령님, 지금 하신 말씀 정말인가요?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대호 중령은 소주잔을 비우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는데 김대호는 3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태준 중위는 야간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고 정일구 이병은 그저 평범한 일병이었다고 했죠. 실제로는 이태준 중위가 긴장한 나머지 총을 잘못 쐈어. 그런데 상부에 보고할 때는 정일구가 오발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지. 그 애는 억울하다고 계속 항변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 어떻게 죽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 사고사. 하지만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었지. 그 애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자 이태준이 더 심하게 몰아세웠거든. 결국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김대호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정민수는 그 침묵 속에서 더 끔찍한 진실을 읽어낼 수 있었죠. 혹시 자살한 건가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 어쨌든 그 이후로 이태준은 승승장구했고 정일구는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됐지. 정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드디어 해결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중령님, 이 대화 녹음해도 될까요? 뭐, 녹음을 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김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3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거든요. 부대로 돌아온 정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상시와 같아 보였지만 내면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사님, 오늘 사단장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순간 정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마 자신의 조사를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죠. 사단장실 앞에 선 정민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니 이태준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하사, 최근에 뭘 하고 다녔나? 일반적인 부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대 생활이 기록 보관소 뒤지는 것도 포함하나? 이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군사학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본 것뿐입니다. 군사? 그래, 그럼 1995년 부대에 대해 뭘 알게 됐나? 그 순간 정민수는 확신했어요. 이태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죠. 별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긴 했어요. 뭐가? 정일구 이병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발사고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이태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정민수의 눈에 들어왔죠. 그런 오래된 일에 왜 관심을 갖나? 그냥 제 성이 정씨라서 동족의식 같은 게 생겼나 봅니다. 정민수는 일부러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나는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요. 앞으로는 그런 불필요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 현재에 충실하는 게 군인의 도리야.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실에서 나온 정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카드를 던진 거였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날 밤 정민수는 자신만의 작전을 세웠어요. 이름하여 작전명 진실. 단숨에 이태준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서서히 압박을 가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소문 퍼뜨리기였어요. 김 병장을 비롯한 부대 내 정보통들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흘렸죠. 혹시 사단장님이 젊을 때 무슨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는 소문 들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 그냥 선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부대 곳곳에 의혹의 씨앗을 뿌렸어요. 소문이라는 게 원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는 법이죠. 이틀 후 정민수는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섰어요. 국방부 신문고에 익명 제보를 한 거였죠. 현재 제7사단장 이태준의 과거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1995년 부대에서 발생한 정일구 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제보를 마친 후 정민수는 뒤돌아볼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건 끝까지 가는 것뿐이었죠. 국방부 신문고 제보 후 사흘째 이태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던 그가 6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에서 깼죠. 악몽 때문이었어요. 계속해서 정일구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사단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부관 대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태준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리고 평소 단정했던 머리도 엉성했어요. 괜찮습니다. 일정 진행하죠. 하지만 그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이태준은 여러 번 말을 더듬었어요. 작전 계획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죠. 참석한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사단장님께서 요즘 이상하지 않나? 맞아. 예전 같지 않으시네. 소문은 부대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민수가 있었죠. 하사님, 사단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후임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왜 그렇게 생각해? 최근에 자꾸 실수하시고 뭔가 불안해 보이시잖아요.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글쎄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정민수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죠.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방부에서 조사관이 내려온다는 거였죠. 사단장님, 국방부 감찰실에서 조사관이 파견된다고 합니다. 부관의 말에 이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무슨 조사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태준은 모든 걸 직감했어요. 정민수가 그놈이 뭔가 해놓은 거구나. 정민수 하사를 당장 불러오세요. 10분 후 정민수가 사단장실에 들어섰어요. 이태준은 책상에 양손을 짚고 서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죠. 내가 뭘 했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에 신고한 게 너지? 정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신고요? 뭘 신고했다는 거예요? 정일구 이병 사건 말이야. 이태준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스스로 그 이름을 먼저 꺼낸 거였거든요. 아, 그 사건 말씀이시는군요. 사단장님께서 그분을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그분이 제 아버지거든요. 뭐라고? 정일구 이병, 3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이태준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럼 너는
네, 복수하러 왔습니다. 정민수의 차가운 선언에 사단장실이 얼어붙었어요. 이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미쳤나? 정말 미쳤어. 미친 건 30년 전에 제 아버지를 죽인 당신이에요. 나는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당신이잖아요. 김대호 중령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제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이태준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터져나온 거였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부관이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국방부 조사관이 도착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죠. 이제 시작이군요. 조사관의 방문 소식은 부대 전체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더 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죠. 사단장님이 과거에 뭔가 숨긴 게 있나 봐. 30년 전 사건이 뭐길래 정민수 하사가 복수한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부대 내 카페테리아, 화장실, 심지어 훈련장에서까지 이 이야기가 나왔죠.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군사 전문지 기자가 부대에 나타난 거였죠. 안녕하세요. 군사저널 김 기자입니다. 이태준 사단장과 관련된 과거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기자의 등장으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부대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죠. 언론의 관심까지 받게 된 거였어요. 혹시 정일구 이병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나요? 기자가 부대원들에게 묻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리고 그 웅성거림 속에서 정민수의 이름이 계속 나왔죠. 정민수 하사가 그 사건에 대해 잘 알 거예요. 그분이 당사자 아들이라던데요. 이태준은 관사에서 술을 마시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정일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의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고, 이제 아무도 그걸 멈출 수 없었죠. 국방부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이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 꼿꼿했던 어깨는 구부러졌고, 날카롭던 눈빛은 흐릿해졌죠. 하지만 정민수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사님, 이거 봤어요? 후임이 들고 온 신문을 본 순간 정민수도 깜짝 놀랐어요. 일면 톱기사로 육군 사단장 과거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거든요. 이태준 사단장, 1995년 부하 죽음 관련 진실 조작 의혹. 피해자 아들이 30년 만에 진실 폭로. 기사는 생각보다 자세했어요. 김대호 중령과의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죠. 정민수는 기자에게 직접 연락했던 거였어요. 이제 전국이 다 알게 됐군. 정민수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부대에는 긴급 전체 집합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단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단장님이 어디 계시지? 아침부터 관사에 틀어박혀 계시던데. 웅성거림이 일어나는 가운데 갑자기 정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모든 시선이 정민수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큰 소리로 외쳤죠. 이태준 사단장, 나와서 대답하세요. 연병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사가 사단장을 직접 부르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정민수의 절규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죠. 바로 이태준이었어요.
술에 취한 듯 흐느적거리며 걸어오는 그의 모습에 모든 부대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완벽했던 사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단장님, 몇몇 참모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이태준은 그들을 밀어냈어요. 가지 마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30년 전 그날 밤처럼 굵은 빗방울이 연병장을 적셨죠. 이태준은 비에 흠뻑 젖으며 정민수 앞으로 걸어왔어요. 정민수,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정민수가 다시 한번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한이 담겨 있었죠. 이태준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이 무릎을? 모든 부대원들이 경악했어요.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하사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와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적셨죠. 그날, 난 정말 겁이 났었어. 실수를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제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총을 잘못 쏜 건 나였고, 보고를 조작한 것도 나였어. 연병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오직 빗소리와 이태준의 흐느낌만이 들렸죠. 내 아버지는, 정일군은 끝까지 항변했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지만 난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지.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하지만 그것도 사고로 처리했지. 모든 걸 덮기 위해서.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정일군은 억울함을 못 이겨 자살한 거였고 그것마저 은폐된 거였죠. 정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이태준을 내려다봤어요. 30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죠.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민수는 주먹을 내리지 못했어요. 무릎 꿇고 있는 이태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당신도 지난 30년이 지옥이었겠네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민수를 바라봤죠. 하지만 그게 제 아버지의 죽음을 정당화할 순 없어요. 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직접 해치지도 않겠어요. 그건 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태준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마치 돌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일어나세요.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세요. 정민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이태준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이태준은 사단장실에서 사표를 작성했어요. 아니, 사표가 아니라 전역 신청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국방부에 보낼 진술서도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담은 진술서였죠. 정일구 이병,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어드릴게.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발칵 뒤집혔어요. 사단장이 모든 진실을 자백하며 전역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였죠. 정민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복수는 이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허전했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태준의 전역 신청서가 국방부에 접수된 지 이틀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평소 엄숙했던 복도에는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사단장과 정민수 하사가 있었죠. 진짜 충격적이야. 사단장이 그런 일을. 정민수 하사 대단하네. 30년 만에 진실을 밝혀내다니.
하지만 정작 정민수는 영 개운하지 않았어요. 복수에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그가 바라던 건 이태준의 몰락이었는데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니 허무함만 남았어요. 하사님, 기분이 어때요? 드디어 해냈잖아요. 후임의 축하 인사에도 정민수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해낸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때 부관 대위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정민수 하사, 사단장님이 부르십니다. 사단장님이요? 아직 안 가셨나요? 공식적인 저녁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셔야 해서 사단장실로 향하는 정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복수를 완성한 승리자의 걸음이라기보다는 뭔가 끝내야 할 일이 남은 사람의 걸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사단장실은 처참했어요. 벽에 걸려있던 각종 표창장과 사진들은 모두 내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박스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태준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안께 이태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권위적이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죠. 그냥 지친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정민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이태준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걸 내게 줘야겠어. 편지 봉투를 받아든 정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봉투에 적힌 이름이 정일구 이병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에게 쓴 마지막 편지야. 정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왜 이제서야 주는 거예요? 못 줬어. 주면 모든 게 들통날까 봐서.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잖아. 이태준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지난 30년 동안 이 편지를 수백 번 읽었어. 읽고 태우고, 태우고 또 읽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나타나더라고. 정민수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죠. 민수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일 거다. 아빠는 억울하지만 너만큼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때 복수보다는 용서를 택하길 바란다. 그게 진짜 용기거든. 편지를 읽던 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복수가 아닌 용서를 당부했던 거죠. 이 편지 때문에. 당신도 괴로웠겠네요. 매일 밤 이 편지가 나를 괴롭혔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용서였는데 난 그걸 숨기고 살았으니까. 이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정민수야, 나도 아버지가 있었어. 내가 군인이 되길 원하셨지.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했고 실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그게 제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맞아. 변명할 수 없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사단장님. 응? 제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죽음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게 용서라면. 정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용서는 하겠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겠어요.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태준은 모든 계급과 훈장을 박탈당하고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죠.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부대 정문에서 이태준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민간인 복장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걸어 나갔다고 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날 밤 정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문장을 발견했죠. 민수야, 복수는 또 다른 아픔만 낳을 뿐이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란다. 정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 이제 좀 후련하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그 바람이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이태준이 부대를 떠난 지 일주일 후 정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70대 노인이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혹시 정민수 하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 정일구 이병과 절친한 전우였어요. 정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전우라니.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대부분 간접적인 것들이었는데 직접 아버지를 알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죠. 아버지를 직접 아셨다고요? 그럼요. 같은 분대였거든요. 그 애는 정말 착한 놈이었어요. 박철민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구의 죽음이 아팠던 거죠. 사실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노인이 낡은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갈색빛이었죠. 이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제게 맡긴 거예요. 언젠가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상자를 열자 몇 가지 물건들이 나왔죠. 낡은 사진 몇 장, 작은 군번줄,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젊은 군인 2명이 어깨동무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 명은 분명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앞에 앉아 있는 박철민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입대하고 석 달 뒤쯤이었나? 그때 일구가 무척 행복해했어요. 아들이 생겼다고, 꼭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과 군복 입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분명 정민수의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니도 계셨구나. 정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본 거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일구를 무척 사랑했죠. 하지만 뭐요? 당신이 태어나고 석 달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구가 더 절망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태준의 누명까지 쓰게 되니까. 박철민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는 마지막까지 억울해했어요. 자신은 총도 제대로 쏘지 않았다고, 이태준 중위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럼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물론이죠. 우리는 다 봤거든요. 그날 밤 이태준이 어떻게 실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는지.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무서웠어요. 이태준은 장교였고 우리는 그냥 병사들이었으니까.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어요?
정민수는 세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민수는 잘 크고 있어. 너를 많이 닮았어. 특히 눈이 너랑 똑같아. 이 전쟁 같은 군 생활이 끝나면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뒷장에는 정민수에게 쓴 내용이 있었죠. 민수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직 돌도 안 됐지만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될 거야. 아빠는 지금 너무 힘들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견디기가 어려워. 하지만 너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리고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마. 그보다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렴. 정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박철민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일구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철민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민수에게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자살이었던 거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후로 이태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완벽해지려고 했고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마치 일구의 죽음을 속죄하려는 것처럼. 정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태준이 왜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됐는지, 왜 자신을 보면 불편해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할아버지,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진실을 혼자 품고 사시느라. 이제 좀 홀가분해요. 드디어 일구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 그날 밤 정민수는 아버지의 모든 유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당당한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아들이 잘 살아갈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달빛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처럼 느껴졌죠. 1년 후 1990년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정민수는 이제 중사로 진급해 있었고 부대 내에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과거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분하고 성숙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사님, 오늘 신병 교육 준비 다 됐나요?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정민수는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 군인 정신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져서 국방부에서 직접 요청한 거였죠. 특별 강사로 임명된 거예요. 강의실에는 20명의 신병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민수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이야기는 이미 군대 전체에 전설처럼 퍼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군인의 명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민수가 연단에 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거든요. 고통을 겪고 진실을 찾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요.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자는 절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신병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정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 아버지는 3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상관의 실수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유명한 이야기의 당사자에게서 직접 듣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복수만을 생각했어요. 그 상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어떤 복수였나요? 한 신병이 용기 내어 질문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어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죠. 정민수의 말에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 더욱 무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군 생활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복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강의가 끝난 후 정민수는 부대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새로 만들어진 추모비가 있었거든요. 순직 장병 추모비라는 이름으로 정일구 이병을 비롯해 억울하게 죽은 장병들을 기리는 곳이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잘 마쳤어요. 정민수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근황을 전했죠. 요즘 신병들 교육하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혹시 정민수 중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태준입니다. 정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1년 만에 보는 이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범한 아저씨처럼 보였어요. 사단장님, 아니, 이태준 씨,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이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뭐하고 계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막노동이지만 나름 보람 있어요. 이태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진짜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서 이태준이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마지막 월급이에요. 사단장 때 받은 마지막 월급. 그걸로 내 아버지 묘비를 만들고 싶어서. 정민수는 놀랐어요. 이태준이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묘비요? 응. 제대로 된 묘비 하나 없이 무연고 묘역에 묻혀 계시잖아. 그래서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동안 이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정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함께해요. 저도 돈을 보탤게요. 한 달 후 무연고 묘역에 새로운 묘비가 세워졌어요. 육군 이병 정일구 지묘라고 새겨진 검은 화강암 묘비였죠. 그리고 그 앞에는 작은 향로와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제막식에는 정민수와 이태준, 그리고 박철민 할아버지가 참석했어요. 세 사람은 묘비 앞에서 깊게 절을 올렸죠. 일구야, 이제 편히 쉬어라. 박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태준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정일구 이병,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정민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한 거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달빛이 새로 세워진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이 아버지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죠. 30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는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새로운 사명을 찾았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